치열한 논쟁을 주도하는 교육. 유대인 하면 흔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들의 IQ는 세계 45위로 평균 94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인간의 능력을 모두 IQ가 대변하지는 못한다. 유대인은 머리가 좋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자란다. 유대인은 어려서부터 유대인답게 살려면 몸보다는 머리를 써서, 즉 두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일해야 한다고 배웠다. 또 유대인이 어려서부터 받아온 학교나 가정교육 시스템은 머리 쓰는 일에 알맞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인식되었다. 말하자면 생활 환경 모두가 머리 쓰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머리를 써라 라는 말은 유대인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항시 듣는 말이다. 그런데 똑같이 머리를 쓰는 방법이라도 직접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지식을 터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후자 쪽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임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탈무드에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를 지식이라는 말과 바꿔놓고 본다면 이 속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것만이 어른의 임무는 아니다. 그와 더불어 배우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부모는 대부분 어떤 일정한 양의 지식을 아이들의 머릿속에 넣어주고 어떻게든 시험에 통과하는 능력을 불어넣기를 요구한다. 대부분의 부모가 상급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 것인지는 가르치지 않고 당장에 먹을 한 마리의 물고기를 나눠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보다는 지식의 체계를 어떻게 자기 것으로 흡수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다른 일에도 적절히 활용하며 학문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유대학교에서는 리포트를 제출할 경우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들을 적절히 종합, 분석, 정리해서 자신의 머리로 리포트를 작성하게끔 이끈다. 그리고 리포트의 평가 기준은 그 내용이 아니라 자료를 다룬 솜씨다. 이렇게 아이들은 최대한 머리를 활용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탈무드는 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탈무드가 학생, 즉 배움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뜻이지만 이제는 독특한 유대교육 방법을 지칭하게 되었다. 탈무드는 전체적으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알고자 하는 바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져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역사와 토라를 언급하고 결론을 연역해내도록 서로의 문답으로 진행된다. 탈무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무지를 깨닫는 배움이 기본 자세임을 강조한다. 사물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며 의문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얻고자 스스로 관찰하고 따져보아 마침내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진지한 배움의 자세로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탈무드는 무엇을 사고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탈무드는 답을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과정을 배우는 책이다. 호기심이 강한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면 매우 큰 가능성이 열린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현재 자신이 도달한 지식의 한계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사고하는 방법을 통해 옳은 것으로 검증된 것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고 많은 위험성을 가진 아이디어라도 열린 자세로 창조해낸다. 고지고대로 정답을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사람이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탈무드와 토라만을 공부하는 예시바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곳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논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서로 초면인데도 지속적으로 파트너를 바꿔가며 토론을 벌이고 나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토론 주제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 문화를 통해 유대인들은 공부란 상호소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강의나 설명보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와 토론을 벌일 때 그 지식이 훨씬 더 잘 이해되고 기억되며 오래 남는다. 상대의 표정과 심리를 읽어가며 내용을 전달하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율법이나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이런 상호소통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산 지식을 심어준다. 많은 유대인은 내가 맞지만 네 뜻대로 할게 하는 식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엄밀히 계율을 따져온 유대인 전통이 만들어낸 태도일지도 모른다. 적당히 넘어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때는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처럼 논쟁에 열중한다. 이런 문화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냥 그렇다고 적당히 물러서는 법이 없다. 아이들도 열심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유대인의 집안에서 그것은 중요한 교육이다. 어디 가서 자기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작은 것도 대충은 없다. 그러니 자녀도 부모와 토론하고 협상해서 자기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때를 쓰는 식으로 나가면 경멸적 반응이 나올 뿐이다. 유대인은 토론과 논쟁에 매우 집요하고 그래서 협상에 능하다. 비판적인 사고력이 있으면 정보를 능숙하게 파악하고 그 정보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정보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새로운 발견과 진보를 이뤄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은 토론을 통해서 가장 잘 기를 수 있다.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마어마한 정보의 양에 압도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읽는 기술이 필요하다. 무엇을 읽을 때 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토론 주제에 적절한 것인지 등 많은 판단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골라내는 안목이 길러진다. 정보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는 능력은 비판적인 듣기도 가능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논리적인 허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듣게 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질문과 토론 중심, 즉 하브루타로 공부하는데 그러려면 학생들은 집에서 미리 공부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주로 토론과 논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에서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집에서 준비한다는 것에는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은 부모에게 묻는 것이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토론과 논쟁은 자네가 강한 아버지 쪽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묻는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식탁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곧 가족의 날이다. 유대교를 믿든 믿지 않든 유대인 가정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되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안식일 만찬을 즐기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의 결속을 다진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먼 친척, 더 나아가 동족까지도 한 가족으로 보는 강력한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문화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유대인의 가족주의는 안식일이 있었기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높은 교육열과 지적 성취도 유지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배움을 항상 생활의 일부로 여겼고
재산을 모으는 일보다 지혜나 지식을 쌓는 일을 더욱 가치 있고 훌륭한 것으로 여겨왔다. 특히 탈무드는 토라 시대 이후부터 유대이즘의 풍부한 백과사전 역할을 하며 유대교육 전통을 계속 이끌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그로스는 유대인이 우수한 이유는 유전자 때문이 아니라 저녁 밥상머리에서 부모가 자녀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로스 교수는 경제학 박사였던 부친과 다른 세 형제와 함께 매일 저녁을 먹으면서 다양한 주제를 두고 지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아버지는 질문을 던지고 아들들은 서로 답변을 하느라 경쟁하는 것을 즐겼다. 결국 질문하는 것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문화 덕분에 노벨상이 유대인들에게 많다는 것이다. 외국어도 대화로 공부한다. 유대인은 대부분 2, 3기 국어에 능통하다. 영어와 히브리어는 물론이고 이디시어나 다른 언어 등 여러 언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어떻게 다양한 외국어에 능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집에서 부모와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언어로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때문이다. 외국어 교육도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익히는 것이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영어는 물론이고 히브리어를 가르친다. 해외에 사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다.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동기는 성공하도록,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시험을 잘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다. 유대인이 자녀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이 토라를 읽고 기도서를 읽고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통 우리나라 부모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동기는 무엇일까? 영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닐까?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외국어를 배우니 외국어 공부가 재미있을 리 없다. 설령 재미를 찾는 아이라면 영어 시험 점수가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된 소수의 아이들 뿐이다. 유대인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배우는 목적은 영성을 기르고 유대인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다. 언어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도구적으로 언어를 배우니 딱히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어 시험도 없다. 같은 내용이 거의 무한 반복되며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언어가 스며든다. 모국어를 배울 때 우리는 언어를 배운다는 의식을 갖고 배우지 않는다.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 위해, 아빠에게 안아달라고 하기 위해 말을 흉내내고 따라한다.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놀기 위해 말을 배운다. 언어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결국 과업을 완수하고 행동하는 데 초점을 둔다. 언어적 관심은 주변부로 밀린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언어학습은 바로 그렇게 주변부에 관심이 두어졌을 때 더 잘 이루어진다. 유대인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2중, 3중 언어 습득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난다. 토라를 읽고 기도하기 위해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지 히브리어 시험을 잘 보려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은 아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하려면 영어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어가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권 국가에서 길을 찾고 식당에서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아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요하구나 하는 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외국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유대인처럼 언어를 도구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언어를 자식에게 가르친다. 자신이 히브리어를 못하고 토라나 탈무드를 히브리어로 못 읽으면서 아들은 유대인 학교나 회당에 보내어 히브리어를 배우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침마다 히브리어로 기도를 하고 토라 공부를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국어와 다른 민족의 언어에 노출되는 것이다. 유대인 아버지는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이중 언어 교육을 계속 반복한다. 히브리어에 대한 노출은 가정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매번 주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오늘은 한국문학, 내일은 세계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오직 공통된 주제는 영성훈련이다. 토라를 읽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어찌 보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는 영어 토라가 되었든 동화책이 되었든 한 가지를 일관성이 있게 반복하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지적인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는 새롭고 다양한 정보보다는 하나를 반복하는 것이 좋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좋은 책을 100번 읽는 게 좋다는 원리와 같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교육을 위해 어른들이 쓰는 원전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는 교육학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원전을 쓰는 것이 쉽게 가공된 텍스트보다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이론과 일치한다. 어린 아이들을 위해 정식 기도문의 일부만을 읽어주긴 하지만 핵심이 되는 쉐마를 쉽게 풀거나 어린이용으로 바꾸지 않는다. 어린 아이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원문 그대로를 가르치고 아이의 이해도가 늘어나면 조금씩 설명을 더한다. 사실 위에서 살펴본 유대인 아버지의 이중 언어 교육 방법은 우리 조상들이 자녀에게 한자를 가르쳤던 방법과 일치한다. 우선 우리 조상들도 기본적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 한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성현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 글을 배웠다. 둘째, 아버지 본인이 한자를 알고 자녀에게 가르쳤지 본인은 못하면서 다른 교육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았다. 셋째, 유교 경전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로 교육했지 이것저것을 가르치지 않았다. 천자문을 떼고 소학이나 명심보감을 공부하고 사서삼경으로 들어갔다. 주제는 충효를 기본으로 하는 유교적인 삶의 원리였고 경전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사고와 이해의 폭이 깊어졌다. 넷째, 아이라고 쉬운 것만 가르치지 않고 쉬운 글자만 가르치지 않았다. 원문을 그대로 가르치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해주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영어나 다른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나온다. 먼저 자녀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외국어를 자신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실력이 부족하다면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면서 알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아이에게 가르친다. 둘째, 영어나 외국어를 목적으로가 아닌 더 높은 가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 셋째, 같은 주제로 일관성 있게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용 교재보다 원문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며 모르는 부분은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다.